내 동료 의사들은 나를 이상한 의사라고 부른다. 그런데 내가 왜 이상한 의사 노릇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의가 되어 세상에 나왔을 때는 나는 이제 어떤 어려운 병도 다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자만심을 갖게 되었다. 종합병원의 외과 과장이 되어 많은 환자를 보게 되었는데 얼마 안 가서 나의 교만한 자신감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내가 수술한 암 환자가 재발하여 다시 찾아와 임종을 지켜보는 괴로움도 겪게 되고 만성 통증 환자들이 수술이나 약물 치료만으로는 깨끗하게 낫지 않아 마음이 불편한 일도 자주 있었다. 고혈압, 당뇨, 류머티즘, 피부병, 만성간염 환자들이 평생 약을 써도 낫지 않는 경우는 너무나 많았다. 이처럼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무력한 경우들을 만나면서 내가 하는 일에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자연치료의학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현대의학이 포기한 2명의 중환자가 좋아지는 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치료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져있던 60대 간암 환자와 40대 심장병 환자가 비슷한 시기에 찾아왔다. 그때 나는 와타나베 쇼와 마나카 요시오의 저서를 보고 있었다. 그 책들의 요점은 현대 서양의학이 병만 보고 인간 전체를 보지 못하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병이 잘 낫지 않으며 삶의 방식을 자연의 질서에 맞추면 병은 저절로 낫는다는 것이었다. 환자들과 나는 책을 보면서 실험을 시작하였다. 약 6개월 후에 2사람의 병증은 모두 사라져버렸다. 놀라운 일이었다. 나는 하나의 큰 가르침을 얻게 되었다. 어려운 난치병은 자연계에서 사람과 사람이 기르는 짐승들에게만 발병한다는 것이다. 사람만이 자연의 질서에 벗어나 있기 때문이며 자연의 질서로 돌아가면 병은 저절로 낫는다고 했다. 치유의 힘은 의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나온다. 병을 고치려 하지 말고 병을 가진 인간 전체를 치유해야 한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라는 책입니다. 천인치유의학권이자 전홍준 박사가 30년 임상 경험에서 검증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 몸을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만성질환과 난치병을 약 없이 고치는 게 가능할까요? 전홍준 박사는 모든 병은 피가 탁해서 온다고 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연을 따르면 저절로 낫는다. 몸의 치유. 모든 병의 원인은 하나, 피의 오염. 만병일독이라는 말이 있다. 10,000가지 병이 하나의 독, 곧 피의 오염에서 생긴다는 뜻이다. 지나친 스트레스, 과로, 과식 등 무리한 생활을 하면 교감신경이 긴장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혈관이 수축하게 된다. 또한 이런 생활 습관은 피를 혼탁하게 만든다. 고지혈증, 동맥경화증이란 오염된 혼탁한 피가 좁아진 혈관을 효율적으로 흐르도록 하기 위해 노폐물은 혈관 벽에 달라붙게 하고 비교적 맑은 피는 혈관 중앙 통로로 흘러가도록 생체 스스로가 자구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탄력성이 떨어지고 좁아진 혈관을 통해서 탁한 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골고루 보내려면 심장과 혈관이 불가피하게 압력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고혈압이다. 그러므로 혈압이 올라간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혈관 통로가 좁아지고 피가 탁해진 것이 잘못이다. 심장과 혈관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온몸 구석구석까지 피를 잘 돌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혈압을 높이지 않으면 전신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 수분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피와 혈관 내벽에 오염된 상태는 그대로 둔 채 혈압만 낮추는 약을 쓰면 전신의 피를 잘 돌리고 있는 자기 치료 과정을
방해하는 꼴이 되고 만다. 피를 맑게 정화하는 원인 치료는 하지 않은 채 혈압 강아제만 쓰는 환자들에게서 뇌경색이 더 많이 발병하는 이유는 지금 뻑뻑한 피를 머리끝까지 보내려고 불가피하게 압력을 높이고 있는데 약을 써서 압력을 떨어뜨리니까 뇌혈관에 피가 잘 돌지를 못하고 결국 피찌꺼기가 쌓여 혈관이 막히게 되는 것이다. 혼탁한 피 속에 과잉 영양분이나 중간대사 산물이 분해되고 대사되지 못한 채 축적되면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같은 기관이 과로로 지쳐 대사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럴 경우 어쩔 수 없이 당분과 같은 과잉 영양분을 밖으로 배설시켜야만 하는데 이것이 당뇨이다. 이런 끈적끈적한 피찌꺼기가 심장의 관상동맥 통로에 쌓이게 되면 협심증, 심근경색증이고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다. 피 속에 기름기가 간에 쌓이면 지방간이고 요산이 혈관에 쌓이면 통풍, 전립샘의 혈액순환 장애로 부종이 오면 전립샘 비대증이다. 오염된 피가 관절 마디의 혈액순환을 방해하면 관절 류머티즘이나 다발성 관절염의 원인이 된다. 대부분의 두통, 어깨 결림, 요통 등 만성 통증은 근골격계의 구조 이상이 원인이 아니라 피가 오염되어 제대로 흐르지 못한 상태, 곧 혈액순환 장애가 원인이다. 허주는 동의보감에서 피가 잘 통하면 통증이 없고 피가 막히면 통증이 생긴다고 했다. 대부분의 만성 통증 원인은 혈액순환이 나빠 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좁아진 혈관 속으로 점도가 높은 피를 한사코 통과시키기 위해 혈관 확장 호르몬을 분비하며 생체 스스로가 안간힘을 쓰는데 이것이 통증으로 지각된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만성 통증은 혈액순환 장애로 세포의 산소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통증 환자들에게 생채식이나 절식을 시키면 혈관 벽에 붙어 있던 지방 성분 등 노폐물이 자연스럽게 청소되어 피가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진다. 세포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아무 저항 없이 잘 이루어지니까 통증은 곧 사라져 버린다. 대부분의 어지럼증은 혈류 장애로 인한 두뇌의 산소 부족과 관련이 있고 이명은 좁은 혈관을 통해 혈구가 어렵사리 통과할 때 성신경이 감지하는 마찰음으로 추정된다. 이런 어지럼증과 이명 환자에게 약 10일 정도 절식을 시키면 대부분 극적으로 좋아진다. 피가 맑아지고 혈류가 좋아져 뇌의 산소 공급이 잘 되기 때문이다. 수족냉증과 손발 저림은 대부분 신경 손상의 원인이라기보다는 혈액순환 장애가 원인이다.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이라도 냉증이 있는 곳은 거의 틀림없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이고 손발 저림이란 좁은 혈관의 틈새로 탁한 피를 보내려고 안간힘을 쓸 때 느껴지는 증세이다. 이런 증세들도 생채식과 절식 후에 거의 다 극적으로 개선된다. 아토피, 알레르기 등 만성 난치성 피부 질환의 근본 원인은 대부분 피의 오염과 관련이 있다. 이런 환자들에게 약 10일간의 절식 후 몇 개월간 생채식을 시켜보면 거의 대부분 깨끗하게 좋아진다.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중이염도 단순히 코와 귀에 생긴 병이 아니라 피의 오염이 근본 원인이다. 그래서 코와 귀만 치료해서는 잘 낫지를 않는다. 이런 증세는 사실 그 자체가 병이 아니라 피 속의 독이 코와 귀를 통해 배설되고 있는 자기치료 과정인 것이다. 절식과 생채식을 실행하면 대부분 좋아지는데 이는 피가 정화되어 더 이상 코나 귀를 통해 독을 배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 정맥류나 치액도 겉보기에는 다리나 항문 주변의 정맥 혈관이 확장된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다리나 항문 주변에 정맥 순환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잘 살펴보면 그 배후의 정맥을 확장시키는 원인이 될 만한 전신의 혈액 순환장애가
공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환자들이 국소적인 수술만으로 근본적인 치료가 잘 안 되고 자주 재발하는 이유는 정맥을 확장시키고 있는 혈액의 오염과 순환장애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술을 하기 전에 먼저 절식과 생채식을 시키고 사지모세혈관의 미세 진동 운동을 실행하면 10중 8구 수술할 필요 없이 거의 다 좋아진다. 생리통과 자궁근종도 혈액순환 장애가 근본 원인이다. 생리 때 자궁은 피의 소모가 많아 많은 양의 피를 공급받아야만 하는데 자궁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나쁠 경우에는 혈관을 확장시켜 피를 보내려고 안간힘을 쓰게 된다. 이런 자구책이 생리통으로 느껴진다. 자궁근종은 만성적으로 자궁의 혈류가 나빠서 생긴 대사장애의 결과이다. 자궁근종 환자들에게 장기간 생채식과 온연료법으로 혈류를 개선시키면 자연스럽게 근종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탈모는 두피에만 국한된 병증이 아니라 전신의 혈액순환 장애와 관련이 있다. 두피의 말초 혈관들이 막혀 있어 혈액순환이 안 되면 머리털의 모근이 두피의 뿌리를 받고 살 수 없다. 마치 척박한 땅에는 풀이 나지 않는 것처럼 두피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머리털이 돋아날 수도 자랄 수도 없게 된다. 탈모 환자가 절식과 생채식,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법을 실천하면 극적인 효과가 있다. 두피의 혈류가 개선되어 모근이 뿌리를 내려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마치 땅이 비옥해지면 풀이나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암세포의 특징은 비정상적인 미숙한 세포가 무차별적으로 분열하는 신생물이다. 피가 맑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좋은 환경에서는 모든 세포가 생로병사의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피가 탁해져 저체온, 저산소, 고혈당 환경이 되면 어떤 세포들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칠 수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미숙한 채로 분열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이 암세포가 생기는 배경이다. 세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암이라는 비상수단의 생존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저체온, 저산소, 고혈당 환경을 만드는 원인이 혈액의 오염이다. 위에서 살펴본 병증 이외의 다른 만성적인 질병들도 그 원인을 잘 살펴보면 혈액의 오염과 피의 독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므로 피의 오염이라는 근본 원인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런 병증은 끝끝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증세의 치료만으로는 병이 낫지 않는다. 현대 서양의학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증세를 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설사에는 지사제를, 열이 나면 해열제를, 통증에는 진통제를 쓰는 것과 같은 처치를 당연한 치료법으로 여기고 있다. 그렇지만 증세라는 것이 참으로 무엇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부패한 음식을 먹게 되면 복통이나 구역질, 설사 같은 증세가 나타난다. 설사란 부패한 음식이 위장관으로 들어오면 세균이나 독성으로 우리 몸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부패한 음식물을 빨리 몸 밖으로 배출시켜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치료법인 것이다. 어떤 약이나 음식물도 섭취하지 말고 더운 물에 염분이나 설탕을 조금 섞어서 마시면 부패한 음식이 설사를 통해 다 배출될 때쯤이면 저절로 증세가 좋아진다. 그런데 설사라고 하는 자기치료 과정을 병으로 잘못 생각하여 곧바로 지사제를 쓰면 어떻게 될까? 부패한 음식이 배출되지 못하고 장내에 남아있기 때문에 고통이 장기화하거나 병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는 꼴이 되고 만다. 감기에 걸리면 흔히 열이 나고 입맛이 떨어진다. 열은 백혈구가 몸에 침입한 감기균을 잡아먹기 좋도록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치료법 중에 하나이다. 열이란 세균을 비실비실하게 만들어 힘을 쓰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일종의 불작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해열제를 써서 열을 꺼버리면 죽기 직전의 세균을 살려주는 꼴이 되고 만다. 해열제를 쓰면 일시적으로 열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거의 틀림없이 다시 열이 오르는 이유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그 세균이 섬멸될 때까지 불작전을 계속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입맛이 없다면 밥 대신에 과일, 야채 주스나 더운 물만 마시게 하고 열이 날 때는 오히려 열을 더 올리기 위해 각탕법 등으로 땀을 흘리게 하는 식으로 증세를 존중하고 도와주면 하루나 이틀 사이에 대부분의 증세는 다 사라지고 활기를 되찾게 된다. 환자들에게 처음부터 해열제와 항생제 따위로 증세를 억압하는 반생리적인 치료를 함으로써 병을 오래 가게 하고 병을 키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현대의학의 많은 의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혈압이라는 증세를 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고혈압이란 병이 아니고 생체의 자기치료법이다. 피가 맑고 혈관이 깨끗하여 탄력성이 있으면 혈압을 높일 필요가 없을 텐데 피가 탁해지고 혈관 통로가 좁아지면 어쩔 수 없이 심장과 혈관은 피를 전신에 흐르게 하기 위해 혈압을 높이는 자기치료법을 써야만 한다. 서양의학 교과서에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은 잘 모른다고 되어 있다. 이는 고혈압을 병이라고 생각하고 원인을 찾으니까 원인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의 만성 통증이라는 증세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신체 부위에서 피를 통과시켜 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자기치료 과정이다. 오늘날 많은 통증 환자들에게서 약물, 수술, 물리치료와 같은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치료가 잘 안 되는 이유는 혈액순환 장애라는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증세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언제나 옳다는 말은 아니다. 통증 자체가 자기 치유 과정이다. 아프면 낫는다는 말도 맞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심각한 통증을 방치하면 쇼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진통 치료가 꼭 필요하다. 고혈압의 경우도 그렇다. 심장이나 혈관이 압력을 높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면 심장이나 혈관벽을 손상시킬 수 있고 높은 압력을 못 이겨 뇌혈관 파열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 피를 맑게 하는 원인 치료를 당장 하지 못할 경우라면 혈압을 낮추는 대증요법을 일시적으로 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증세 자체가 곧 병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므로 피를 맑고 깨끗하게 해주는 것과 같이 근본 원인을 해결해주면 우리 몸의 증세는 곧 사라지게 된다. 평생 약을 먹겠는가? 질병을 완치하겠는가? 일평생 약을 먹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 그리고 평생 동안 약을 끊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의사들은 이 물음을 놓고 한 번쯤 잘 생각해 보면 좋겠다. 지난 30여 년 동안 진료하면서 생체식과 절식, 낮에 걷고 밤에 쉬게 하는 단순한 자연요법만으로 먹던 약을 모두 끊고도 건강해진 사람들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보아왔다. 지금도 나를 찾는 많은 환자들은 혈압약이나 당뇨약, 관절염 약, 항암제 등을 끊고 싶다는 사람들이다. 나는 이들에게 처음부터 바로 약을 끊게 하지 않고 약 2주간이나 4주 동안 지금 먹고 있는 약을 계속 복용하면서 생채식, 생채소, 해초류, 과일, 견과류만을 먹는 섭생법과 자연요법을 실천하도록 하면 대체로 병증이 많이 개선된다.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그 후 점진적으로 약을 끊고 약 1주간이나 10일 정도 절식, 곧 생야채즙이나 야채, 과일 발효에 더운 물, 약간의 염분만을 취하게 하면 거의 예외 없이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간 기능 등이 정상 상태로 회복된다. 이때부터 대부분의 환자들에게는 더 이상 약이 필요 없게 된다. 그 후 아침 식사로
생야채즙이나 야채 과일 발효액, 생강차 한 잔 정도. 그리고 점심과 저녁 식사로는 현미밥과 생채소를 주식으로 하며 낮에는 적당한 운동, 밤에는 충분한 휴식, 반신욕이나 냉온욕과 같은 생활 습관을 계속하면 된다. 그 후 혈압이나 혈당이 다시 오르면 약부터 쓸 게 아니라 내 피가 또 탁해졌구나 하고 이 방법을 다시 쓰면 된다. 이것은 이처럼 쉽고도 단순하다. 몸은 무겁게 오염되어 있으면서 약만 먹고 있는 환자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환자들을 볼 때는 정말 가슴이 답답하다. 피의 오염은 그대로 둔 채 고혈압에는 혈압약을, 당뇨에는 당뇨약을 쓰는 서양의학의 대증요법과 같다. 병의 원인은 그대로 두고 병의 결과만 지우려고 하니까 평생 동안 약을 써도 낫지 않는 것이다. 암도 자연 치유가 된다. 오래전 내가 외과의사 시험을 보았을 때 암에 대한 3대 치료법을 쓰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된 일이 있었다. 그 정답은 수술, 항암요법, 방사선 치료였다. 나는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만난 암 환자들에게는 의심할 바 없이 3대 요법만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3대 요법이란 암의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암의 증세만을 제거할 뿐 암의 근본 치료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암의 원인에 대한 현대의학의 학설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내과 의사이자 암 면역학자로 명성이 높은 아보 토오루 교수는 암 발병의 두 가지 원인을 혈액의 오염에 따른 저산소와 저체온이라고 설명한다. 암이 생기는 진짜 이유는 혈액의 오염이다. 피가 맑고 깨끗해서 혈액순환이 잘 된다면 암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4년 동안 암 발병률이 60%나 증가하여 성인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리고 있고 이런 추세로 간다면 조만간 2명 중 1명이 암 환자가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한다.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 지난 몇십 년 사이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뇌졸중 같은 대사장애 환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암 환자 수의 급속한 증가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것을 보더라도 대사장애와 암의 발병 원인은 같은 배경인 혈액의 오염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모든 성인에게서는 대체로 하루에 수천 내지 수만 개의 암세포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자연살해세포나 대식세포와 같은 면역 담당 세포가 그때그때 암세포를 잡아먹어 버리면 암이 되지 않는다. 면역력이 떨어져 암세포를 잘 청소하지 못해서 암세포가 쌓이면 암이 되는 것이다.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와 같은 3대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계속 나빠지고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다. 이런 환자들이 혈액을 정화시키는 해독과 면역 증강요법, 그리고 산소요법과 온열요법을 믿고 적극적으로 실행했을 때 병증이 개선되는 사례를 많이 보았다. 여기서도 암의 원인이 저산소, 저체온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58세 여성 간암 환자가 우리 클리닉을 찾아왔다.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 나는 2가지 치료 원칙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마음속으로 반드시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게 한다. 몸의 상태나 형편을 보지 말고 아프지만 이미 다 나았다고 믿는 것이다. 병을 생각하지 않고 건강해진 상태만 생각하고 상상하게 한다. 둘째는 3대 요법과 같은 병을 공격하는 방법 대신에 전신의 해독과 면역 증강 요법을 실행하여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 이것이 체내의 산소와 체온을 높이는데 가장 필요한 일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산소요법과 온열요법을 병행한다. 이 여성 간암 환자는 지금은 건강했던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그동안 만났던 많은 환자를 통해서 내가 배운 교훈은 만성질환이나 난치병을 고치려면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삶에 대한 태도와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내가 암 환자들을 보살피면서 배운 바를 요약하면 암 환자가 지금 어떤 치료를 받고 있든지 다음과 같은 생활요법, 절식과 생채식을 통한 해독, 곡식 채식 위주의 소식, 낮에는 햇볕을 쬐이면서 걷기, 밤에 일찍 자고 충분히 휴식하기, 더운 물 목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온열요법, 심호흡이나 나체요법과 같은 산소요법, 그리고 병을 보지 말고 이미 다 나았다고 믿고 상상하기, 삶의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도전하기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활요법들은 우리 피를 맑게 해주고 그 맑은 피를 전신에 잘 돌게 하여 결과적으로 전신의 세포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게 해준다. 아침 식사 안 하면 안 되나? 아침에 배가 고프지 않으면 먹지 않아도 된다. 배가 고프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몸이 음식을 원치 않으며 위가 소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인이다. 나와 우리 가족은 지난 20여 년 동안 아침을 생야채즙 한 잔으로 대신하고 있다. 사람들의 영양 상태를 체크해보면 대부분 필수 영양소인 미네랄은 부족하고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은 많은 편이다. 따라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고 부족한 미네랄과 비타민은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이 아침 식사를 생야채즙 한 잔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양배추, 케일, 당근, 비트와 같은 생야채를 즙을 짜서 먹고 필요하다면 사과 등의 과일을 약간 곁들일 수 있다. 내 세포의 기능을 돕기 위해서도 아침 식사 대신에 생야채즙이 더 좋다. 오늘날 우리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과식, 영양 과잉과 영양 불균형이다.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모든 국민이 아침 식사를 생야채즙 한 잔으로 대신하게 된다면 이 습관만으로도 국민 전체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요즘 일일 일식, 간헐적 단식과 같은 절식요법이 유행하고 있다. 과식과 과잉 영양이 건강을 해치는 오늘과 같은 시대에는 아주 권장할 만한 식사법이다. 점심 한 끼만 먹는 일일 일식이라면 아침과 저녁은 생야채즙으로 대신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간헐적 절식을 할 때도 그 절식하는 날은 생야채즙을 자주 마시면 해독과 건강 증진에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생각을 바꾸면 낫는다. 마음의 치유. 마음의 변화가 몸의 변화를 가져온다. 마음의 상태가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나 늘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다. 기쁠 때는 얼굴에 웃음이 번지지만 슬플 때는 눈에서 눈물이 나온다. 화가 나면 손이 떨리고 얼굴이 빨개지며 혈압이 오르기도 한다. 심한 공포를 느낄 때는 식은땀이 나고 더러는 대소변을 조절하지 못하는 수도 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많은 의학자들이 마음으로 병을 고치는 심신요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의사가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슈피겔이다. 그는 유방암 환자 861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쪽 실험 대상 그룹에게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심신요법을 받게 하고 대조 그룹에게는 받지 않게 하였다. 10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심신요법을 받은 그룹이 대조 그룹에 비해서 평균 생존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것이다.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진통 효과가 전혀 없는 가짜 약을 주면서 통증에 특효가 있다고 믿게 한 다음 투여하면 실제로 50%에서 통증이 사라지는 결과가 관찰된다. 이는 치료된다고 믿는 마음이 뇌에 작용하여 통증을 없애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분비시키기 때문이다. 자율훈련법이라는 치료법을 개발한 정신과 의사 요하네스 슐츠는
마음을 고요하게 진정시킨 상태에서 나무젓가락을 뜨거운 쇠젓가락이라고 믿게 한 뒤 그 나무젓가락을 손에 쥐게 했을 때 금방 화상을 입은 것처럼 피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 발바닥이 따뜻해진다고 스스로 말하면서 그렇게 믿으면 실제로 발바닥에 체온이 올라간다는 것도 발견하였다. 이런 결과들은 마음이 몸의 장기와 연결되어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방사선 치료 의사 칼 사이먼트는 부정적인 마음 상태가 암세포를 방어하는 NK세포를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암세포가 증식하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마음 상태를 긍정적인 쪽으로 전환함으로써 NK세포를 강화시켜 암을 치유할 수 있는 긴장 이완과 상상법이라는 치료법을 개발하였다. 소금 적게 먹을수록 좋은가? 자연 그대로의 천일염은 불에 구워 볶음 소금으로 먹을 경우 입맛에 맞는 만큼 짜게 먹어도 해가 없다. 하얀 정제염은 100% 염화나트륨인데 비해서 천일염에는 여러 가지 광물질, 미네랄 등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다. 이런 물질들이 염화나트륨의 독성을 스스로 해독하는 자정작용을 일으킨다. 또한 천일염은 바닷물에 수분이 증발하고 남은 바다 생명의 액기스이지 단순히 염화나트륨이 아니다. 천일염은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는 다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생명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신비한 약과 같다. 목포대학교 연구소의 실험에서는 천일염과 정제염을 먹인 쥐를 관찰한 결과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 모두 천일염을 먹인 쥐가 정제염을 먹인 쥐보다 낮게 유지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정제염 속의 염화나트륨은 혈압을 높이는 데 관여하는 안지오텐신 전환 요소를 활성화시키는 반면 천일염 속의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의 미네랄은 나트륨의 배설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해석된다. 내가 배운 서양의학에는 저염식, 염분 제한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온다. 한국의 전문가들이 이런 것을 기계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가르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서양에 가보면 그들은 대부분 정제염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제염을 쓰는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는 저염식을 해야 하고 염분 제한을 해야 한다는 것이 맞는 말이다. 그러나 한국의 전통 음식인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젓갈 등은 모두 천일염을 재료로 한 것이므로 서양 사람들이 섭취하는 염분과 한국인들이 섭취하는 염분은 그 성분 자체에 큰 차이가 있다. 저염식과 염분 제한을 너무 무리하게 실천하면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 소금의 나트륨은 체내의 삼투압 조절, 산염기 평형, 세포 외액의 양 조절 등 체내 항상성 유지에 중요하며 신경 흥분, 영양소 이동, 근육 수축 등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소금이 결핍되면 두통, 권태,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장기간 결핍이 지속되면 무기력감, 피로, 불안감 등을 겪을 수도 있다. 소금은 체내에서 정화, 소염, 살균, 방부 작용을 한다. 또한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노폐물의 배설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체내의 염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정화나 병균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고 몸 안의 염증도 쉽게 낫지 않는다. 소금 섭취가 부족하면 우리 몸의 체온이 떨어지는데 이는 면역력 저하와 직결되기도 한다. 적당한 양의 소금 섭취는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우리 건강을 유지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 비우고 낮추면 생명이 보인다. 피의 독을 만드는 4가지 배경. 호흡, 얕고 빠르고 거칠게 가슴으로 쉬는 과호흡. 많은 현대인들이 긴장되고 바쁜 생활 때문에 숨을 얕고 빠르고 거칠게 쉰다. 배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숨을 쉰다. 갓난아이들을 관찰해보면 아랫배로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체로 나이가 들면서 호흡의 중심이 아랫배에서 점점 위로 올라가 성인이 되면 가슴으로 숨을 쉬고 임종 때가 되면 목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랫배로 깊고 천천히 호흡을 해야 한다. 사람들은 왜 숨을 얕고 빠르고 거칠게 쉴까?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슴으로 급하게 숨을 쉬면 교감신경의 긴장과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다 분비를 부추기며 따라서 혈관이 수축되고 피가 혼탁해져 혈액순환 장애를 가져온다. 혈압의 상승, 심장박동수의 증가, 저체온과 같은 불건강의 증세들이 이런 식의 과호흡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숨을 깊고 천천히 아랫배로 쉬어야 하는데 반대로 빠르고 얕고 거칠게 과호흡을 하면 숨 쉬는 중심이 자연히 아랫배로부터 가슴과 목 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과호흡 상태가 반복되거나 지속되면 피가 오염된다. 한마디로 얕고 빠르고 거칠게 쉬는 과호흡이 혈액을 오염시키는 것이다. 음식, 동물성, 화학식품의 과식. 음식이 어떻게 피의 독을 만들게 될까? 피의 독을 만드는 섭생법은 한마디로 너무 많이 먹는 과식이다. 특히 현대인들이 즐기는 동물성 음식에 과식이 피를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과식을 하면 피 속에 과잉 영양분과 중간대사 산물이 쌓이게 되고 많은 노폐물이 축적된다. 장내에 유익한 미생물들은 약화된다. 자연히 피의 내독소가 형성된다. 음식의 섭생으로 독을 만드는 또 하나의 주요 원인은 화학물질로 오염된 음식의 과식이다. 전통적 섭생법을 지키고 있는 히말라야나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암이나 대사장애와 같은 난치병이 거의 발병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조상이 했던 자연농법에 따라 오염되지 않은 토양에서 자란 농작물만 섭취하는 생활 습관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요즘 사람들이 앓고 있는 많은 질병은 화학비료와 제초제, 농약에 의존하는 화학농법으로 생산된 농작물, 화학사료와 반생태적 사육 환경에서 생산된 축산물과 어패류의 섭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사람들이 날마다 먹고 있는 많은 음식물은 공장에서 제조된 것으로 수많은 식품 첨가물과 보존제와 향신료, 착색제가 들어있어서 자연식품이 아니라 화학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인 암, 심장병, 뇌졸중과 수많은 만성 난치성 질환들의 발병 원인은 동물성 식품과 화학식품의 과다 섭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피를 오염시키는 원인은 이와 같은 불량식품의 과식인 것이다. 활동, 충분한 휴식 없는 과로. 요즘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경쟁 사회에서 남과 비교하면서 사는 탓에 욕망도 늘어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매일같이 과로를 하고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 과로하면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아드레날린이나 코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피를 탁하게 만들고 혈관을 수축시킨다. 지나치게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병을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사람들이 날마다 애를 너무 많이 쓴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암 발병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다. 낮에 일하고 밤에는 쉬어야 하는데 휴식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피를 오염시키는 것이다. 마음, 불쾌한 생각, 불편한 감정. 현대인들은 지나친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고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서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된다. 교감신경이 흥분하는 것만으로도 피 속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소판, 적혈구 등이 많이 생성되므로 피가 끈적끈적해진다.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잉 분비로 혈관이 수축되고
피가 끈적끈적해지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과호흡, 과식, 과로 자체가 그대로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스트레스의 또 하나의 큰 원인은 마음이 불쾌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마음 가운데 불쾌한 생각의 양이 많을수록 불편한 감정의 강도가 클수록 스트레스의 강도도 커진다. 지나친 스트레스가 마음도 오염시키고 피도 오염시킨다. 피를 맑게 하는 4가지 원리. 비우고 낮추기. 과호흡, 과식, 과로, 지나친 스트레스가 피를 탁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피를 맑게 하려면 이것을 뒤집어서 반대로 실천하면 되지 않겠는가. 과호흡 대신에 깊고 느린 숨으로, 과식 대신에 소식과 절식으로, 과로 대신에 휴식과 운동으로, 지나친 스트레스 대신에 유쾌한 생각으로 돌이키면 된다. 호흡. 숨을 비우고 호흡의 중심을 낮춰라. 들이마시는 숨은 의식하지 말고 숨을 내쉬는 데만 관심을 갖고 내쉬는 숨을 휴하며 길게 비우는 것이다. 이렇게 숨을 끝까지 길게 비우면 들이마시는 숨이 저절로 깊게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과도 같은 이치이다. 이처럼 숨을 내쉬면서 비우기를 거듭하면 호흡의 중심이 저절로 아랫배로 내려가게 된다. 얕고 급하고 거칠게 쉬는 과호흡은 숨 쉬는 중심이 가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피가 오염되는 데 반해서 내쉬는 숨을 길게 비우면 호흡의 중심이 아랫배로 내려가면서 피가 맑아진다. 이처럼 내쉬는 숨을 길게 비우는 심호흡을 계속하면 저절로 아랫배로 숨을 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익숙해지면 숨을 들이마실 때 아랫배가 불룩해지고 숨을 내쉴 때는 아랫배가 홀쭉하게 들어가는 복식호흡이 된다. 의식을 아랫배에 집중하고 깊고 길게 가늘고 고르게 아랫배로 숨을 쉬는 것이 제일 좋은 호흡법이다. 솜털을 코끝에 가까이 대도 움직이지 않을 만큼 고요하게 천천히 숨쉬기를 하면서 내쉴 때 하나 하고 또 들이마신 후 천천히 내쉬면서 둘 하는 식으로 숨을 내쉴 때마다 호흡의 숫자를 헤아린다. 이런 식으로 숨쉬기를 매일 300번씩 규칙적으로 실천한다면 어떤 난치병도 다 낫는다고 한다. 다양한 만성 퇴행성 질환자들이 숨을 길게 비우고 호흡의 중심을 아랫배로 낮추는 이와 같은 호흡법을 통해서 자연 치유된 사례들이 많이 있다. 음식. 장을 비우고 음식의 양을 낮춰라. 과식이 피를 오염시켰으니까 피를 맑게 하려면 적게 먹으면 된다. 더 적극적으로는 며칠 동안 절식을 하면 웬만한 병은 모두 좋아진다. 상자를 가득 채우는 과식, 특히 동물성 음식을 과식하면 상자 내의 미생물이 독을 만들게 된다. 상자를 비우는 절식, 생채식처럼 곡채식 위주의 소식을 하면 상자 내의 미생물이 우리 몸의 엄청난 면역력을 증강시킨다. 연구에 의하면 인터페론이라는 항암 물질이 정상인에게는 6,000 유니트 정도인데 암 환자들은 평균적으로 2,000 유니트 정도로 저하되어 있다고 한다. 소식과 생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12,000에서 24,000 유니트 정도이나 주로 동물성 음식을 과식한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인터페론의 수준이 낮다. 과식을 하면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가 피 속의 찌꺼기를 잡아먹느라 지쳐서 면역력이 낮아지게 된다. 생식, 절식, 소식의 방법은 매우 쉽고도 단순하다. 생식요법이란 생야채 즙, 잎과 뿌리를 곁들인 생야채, 생현미 잡곡 가루, 생해조류, 견과류 등을 주식으로 하는데 화학비료와 살충제, 화학물질로 오염되지 않은 재료를 선택한다. 그동안 장기간 약물을 복용해온 환자라도 10에서 15일 동안의 생식요법을 통해서 피가 해독이 되면 거의 다 약을 끊고도 병증이 좋아진다. 절식요법이란 7에서 10일간 씹어먹는 일체의 음식 대신에 생야채즙, 야채, 과일 발효액,
생강차, 더운 물만 섭취하는 전신 해독요법이다. 이 절식요법을 실행한 환자들은 그동안 약을 쓰지 않았는데도 혈압이나 혈당, 간 기능 검사상의 수치 등이 다 정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활동. 욕망을 비우고 노력의 강도를 낮춰라. 지나친 욕망과 과로도 피를 오염시키는 원인이므로 욕망을 비우고 심신을 쉬게 하는 것이 피를 맑게 하는 해결책이다. 자신이 결핍되고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참으로 자신이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온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욕망이 비워지고 애쓰는 노력도 멈출 수가 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운동은 걷는 것이다. 햇볕을 쬐이며 숲길을 걷는 것이 좋다. 천천히 걸으며 숨을 길게 내쉬는 호흡법을 함께 하는 것도 좋다. 기분 좋을 만큼 적당히 걷는 것이다. 운동을 무리하게 하여 즐거워야 할 운동이 과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삶의 목적은 기분 좋게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운동과 휴식도 기분 좋을 만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으며 운동이 휴식처럼 즐거움을 줄 때 효과가 있다. 밤에 일찍 잠자리에 들고 충분히 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현대인은 밤늦게까지 잠자리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얼마나 건강을 해치는지 모른다. 마음, 생각을 비우고 나를 낮추라. 마음이 유쾌하지 못한 생각들로 꽉 차 있는 상태가 스트레스이며 이런 스트레스가 피의 오염과 불건강의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유쾌하지 못한 생각을 다 비우고 기분 좋은 생각만 마음에 남게 하는 것이 치유의 목표이다. 피가 오염되어 혈관에서 잘 흘러가지 못하고 막히면 병이 되듯이 어두운 생각들이 마음의 공간에 묶여 흘러가지 못하면 병이 되는 것이다. 웅덩이에 고인 물은 썩고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피와 마음도 이와 같아서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잘 흐르면 병이 생기지 않는다. 만성질환과 난치병. 이렇게 하면 쉽게 낫는다. 음식과 식사법. 점심과 저녁 식사는 현미밥, 잎과 뿌리를 곁들인 생채소, 해조류, 과일, 견과류, 발효 음식 등을 주로 섭취한다. 화학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자연 조미료로 맛을 낸 반찬을 곁들인다. 된장, 간장, 깨소금, 통깨, 들기름, 식초, 들깨가루, 마늘 다진 것, 다시마, 멸치가루 등으로도 아주 좋은 음식 맛을 낼 수 있다. 건강 유지와 개선, 질병 예방을 위한 최선의 식사법이다. 산물, 고기, 생선, 우유와 유제품, 백설탕, 흰밀가루, 흰쌀밥, 하얀 정제염, 화학 조미료 등은 피하거나 주의를 요한다. 물은 되도록 더운 물을 마시되 식사 2시간 전부터 식후 2시간 사이에는 마시지 말고 저녁 식사 2시간 후부터는 마음껏 마시는 것이 좋다. 음식은 될수록 충분히 오래 씹고 모든 음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식사하는 습관을 가진다. 생강차 만들기.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재배한 유기농 생강을 잘 씻어 껍질을 벗긴 후 믹서에 곱게 간다. 유리병에 담아 꿀이나 흑설탕으로 재워 냉장고에 보관한다. 뜨거운 물이나 홍차와 혼합하여 음용한다. 현미밥 짓기. 농약, 화학비료, 제초제를 쓰지 않은 유기농이나 자연농법으로 재배한 현미를 사용한다. 현미야말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만큼 좋은 음식 재료이다. 밥을 지을 때는 주로 현미와 현미 찹쌀을 1:1 비율로 하고 여기에 검정쌀, 기장, 수수, 율무 등을 조금씩 넣고 메주콩, 완두콩, 강낭콩, 녹두, 팥, 완두콩 등과 같은 콩류를 약간씩 혼합하여 밥을 지으면 영양도 뛰어나다. 이런 밥 자체가 우리 몸을 살리는 약이 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더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밥을 원한다면 감자, 고구마, 호박, 옥수수, 호두, 버섯 등을 추가해도 좋다.
이와 같은 현미 잡곡밥을 먹게 되면 영양도 아주 뛰어나고 씹는 맛도 좋다. 현미밥은 압력 밥솥을 사용하고 여기에 소량의 죽염을 넣으면 밥이 더 잘 퍼지고 맛도 좋아진다. 운동과 휴식. 햇볕 쬐이며 걷기. 운동 중에 가장 좋은 운동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햇볕을 쬐이며 천천히 걷기이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사이가 가장 좋은 시간대이며 이 시간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면 다른 시간도 좋다. 30분이나 1시간 또는 2시간 정도 될 수 있는 대로 햇볕을 쬐이며 천천히 무리하지 않고 걷는다. 공기가 좋은 숲속 길이면 더욱 좋다. 힘들지 않고 즐거운 놀이와 같은 걷기여야 하고 자연 환경과 한데 어울려 즐기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걷기는 전신 운동으로도 최선의 방법이지만 마음속에 불편한 생각과 감정을 털어버리고 유쾌한 생각과 감정으로 재충전하는 데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취침 전 반신욕, 수족 온욕, 냉온욕. 반신욕, 수족 온욕, 냉온욕과 같은 목욕요법은 건강 유지를 위해 매우 필요한 방법이다. 현대인들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냉기이다.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반신욕이나 수족 온욕을 통해서 체온을 높이면 심신이 이완되고 기분이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체온을 1도만 올려도 면역력이 6배 이상 늘어난다는 면역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있다. 반신욕 방법. 욕조에 38에서 42도 정도의 더운 물을 채우고 하반신만 담그는 목욕법을 말한다. 배꼽 위 상반신은 수면 밖으로 노출함으로써 심장에 열과 물의 압력에 의한 부담을 주지 않고 콩팥 등 하반신 기관만 따뜻하게 덮여준다. 목욕 시간은 10에서 20분 정도 또는 본인이 가장 기분이 좋을 정도로 하되 무리하게 땀을 흘릴 필요는 없다. 처음부터 무리해서 땀이 나올 때까지 탕 속에 있을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을 지키면서 매일 실행하면 땀이 나지 않던 사람도 서서히 땀을 흘리게 된다. 반신욕을 할 때 땀이 나지 않는 사람은 호르몬 분비가 불균형하다는 증거이다. 반신욕을 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거나 반신욕을 하는 것이 무리인 중환자나 노약자는 손과 발만 따뜻한 물에 10분에서 15분 담가 주어 전신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도 좋다. 냉온욕 방법. 냉수욕과 온수욕을 교대로 행하는 목욕법을 말한다. 온욕만 하는 경우 땀을 너무 많이 흘리게 되면 수분, 염분, 비타민C의 손실을 초래하기 쉽다. 또 체액의 산과 알칼리의 불균형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냉온욕은 땀 흘리는 것을 막고 산과 알칼리의 평형을 유지시킴으로써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병, 관절 류머티즘, 신경통, 두통, 감기 등의 병증에 효과가 있고 피로를 푸는 데도 도움을 준다. 방법은 처음에 냉탕에 1분 들어갔다가 다음에 온탕에 1분 들어가는 식으로 본인이 기분 좋을 정도의 횟수를 한다. 보통 7에서 11회 정도가 좋다. 여기서 1회란 냉탕과 온탕을 한 번 왕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일 좋은 방법은 꼭 냉탕에서 시작해서 냉탕으로 끝내고 시간은 각각 1분씩으로 하는 것이다. 욕조가 하나밖에 없으면 욕조에는 더운 물을 채우고 냉수욕은 밖으로 나와서 샤워기로 하면 냉수욕과 온수욕을 교대로 할 수 있다.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의 저자 전홍준 박사는 지난 30년 동안 만성질환을 앓는 수만 명의 환자들을 약물을 거의 쓰지 않는 생태주의적인 의료, 곧 자연식이나 곡체식을 위주로 한 소식 등의 방법으로 치료하였습니다. 자연의 질서에 맞는 생활 습관을 따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숨을 비우고 호흡의 중심을 낮추세요. 장을 비우고 음식의 양을 낮추세요. 욕망을 비우고 노력의 강도를 낮추세요. 생각을 비우고 나를 낮추세요.
이 네 가지를 잘 비워내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생활 방식과 습관을 바꿔 스스로 치유하는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